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0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화제가 된 내용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지 않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한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되어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비공개 청문회를 부분적으로 하자는 건데 비공개 청문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할 경우에 국가 비밀, 특히 한 비밀 등급이 1급, 2급 뭐 이 정도 되는 비밀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면 안 되죠. 도덕성은 공개적으로 해야 그게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덕성 부분을 비공개로 하자는 그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을 것 같고, 능력 정책을 따지는 것은 공개로 하자. 능력 정책을 따지면 아무래도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유리한 것은 공개로 하고 불리한 것은 비공개로 하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청문회는 그냥 요식행위고 마음대로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다면은 청문회에서 말썽이 되는 사람들을 서지 않는다든지 해가지고 청문회 의견을 참고를 했더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이 수긍이 가지만 지금까지 청문회는 무시하고 청문회는 그냥 뭐 짖으면 짖으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고 오로지 자기 인사를 고집했던 사람이 그런 청문회의 도덕성 부분 검증까지도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까 인사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인사는. 그런데 이런 청문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이 세력이 야당일 때 당시의 집권 세력 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때 일은 다 잊혀지고 요사이 참 억울하다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를 무시하니까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도 어차피 여기서 제대로 따져보았자 인사에는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으니까 부정적인 면만 물고 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 남북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표현을 썼습니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대화가 교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미란 표현을 썼어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북미라고 하면은 우리의 적을 우리의 동맹국보다 우대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란 말을 하면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우습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또 북미라는 말을 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적화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이른바 민족 공조 노선, 우리 민족끼리 노선에 넘어갔다는 자백에 따른 말입니다. 북미가 뭡니까? 미북이라고 해야죠. 북한 노동당 정권은 국가도 아닙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의 영토인 한반도의 북반부를 강제로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어떻게 반국가 단체를 동맹국보다 우대하는 북미라는 표현을 씁니까? 북미. 국민의힘에서도 이 북미라는 표현을 쓰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됩니다. 계도를. 그리고 이 삼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간적인 냄새가 느끼는 소감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깝고요.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사면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하는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불쌍해서 사면하겠습니까? 두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자신의 노후에, 퇴임 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 고민이 앞서겠는데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국민들 생각도 들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이제 세월은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8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곧 70이 됩니다. 두 사람 나이를 합치면요 150살입니다. 150살. 80 더하기 70, 150살. 150살을 150년, 이 두 분이 이 나라를 통치한 9년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를, 이 두 대통령이 통치한 시대를 적폐의 시절이라고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김명수,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지휘하는 이 사법부가 협조를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직접 돈 한 푼도 안 받은 사람에게 징역 20년 이상 벌금 수백억 원을 선고할 수 있었던 요술을 부린 것 아닙니까? 이런 요술이 어떻게 나올까요? 돈 한 푼 직접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서 자기의 일신상의 무슨 일신상의 영예를 위해서 돈을 쓴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 중에 그래도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여러 가지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징역 20년 이상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징역 20년이면은
한 사람 죽여도 그렇게 징역 20년 안 나옵니다. 한 두세 사람 연쇄적으로 살해했다면 모르겠는데 연약한 여성이 무슨 그런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면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퇴임 후의 자신을 위해서 사면해야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피곤하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은 본인에게 무슨 덕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 역시 과거에 많은 문자 폭탄이라고 할 정도도 받았었고요. 그럼 최소한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는 안 해야 되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대선 주자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주 잘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 답은 늘 같습니다. 우선은 시대 정신과 함께 해야 할 테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이야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하더라도 균형 감각이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균형 감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균형 감각은 사물을 과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에 기초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봐야 균형 감각이 나오는 겁니다. 균형 감각이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뒷받침할 만한 인문적인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문이라고 하면 보통 역사, 철학, 문학을 이야기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문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이 세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철학, 문학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을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보고 따라서 균형 감각이 생기고, 균형 감각이 생기면 사람이 독해질 수가 없어요. 잔인해질 수가 없습니다. 역사 앞에서 좀 겸손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감각이 결례된 사람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김정은, 김여정으로부터는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먹고도 가만히 있고, 아니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이 보내주는 풍산개를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산개의 개새끼를 받아가지고 애지중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왜 북한 동포와 탈북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해야 그게 균형 감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의 개새끼와 탈북자 북한 동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균형 감각이 보입니까? 그리고 김정은과 김여정에 대한 굴종적 자세와 자신을 비판한 사람을 직접 고소하는 그 자세 사이에 무슨 균형 감각이 있습니까? 제가 기자 생활 한 50년 해보니까요, 한국에서 찾기 어려운 두 유형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그러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똑똑한 사람, 기발한 사람은 있는데, 너그러운 사람, 대인의 풍모를 가진 사람을 제가 찾는데 좀 힘이 듭니다. 또 한 사람이 역시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균형 감각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를 문재인 대통령이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은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